Everyone is happy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6.4 지방선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오늘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민심이 선거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지방선거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민병루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뉴스바는 새누리당과 다른 야당의 선거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요일별 코너 특정의 진수에서는 기자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KBS의 현재 상황,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과 휴일 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외신들도 다루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계속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대통령 지지도는 물론이고 청와대, 언론, 그리고 국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국가기관들 그리고 언론기관들이 앞으로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거 신뢰하기 힘들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청와대를 비롯한 이 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 방법을 찾겠다 이런 발표가 줄을 이을 거고 또 언론들은 발로 뛰며 취재하지 않은 채로 그런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할 거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기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를 어디까지 믿을지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광고가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다른 외신에도 실렸다고요? 네. 뉴욕타임스 12일자에 게재됐던 전면 광고가 지난 16일자 워싱턴 포스트 5면에도 실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라라는 제목은 같았고요. 예. 이번에는 소제목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를 침몰시키고 있나였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았는데 여당이 반민주적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친북 선동가라고 거짓된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추가됐고요. 예.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 침해 사실도 추가됐습니다. 예. 터키 탄광 사고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5일 만에 구조 작업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희생자 수가 집계됐습니까? 네.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구조 작업이 다 끝났고 사망자는 모두 3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노동조합은 정부가 희생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산 노동조합 연맹은 아직 100명 정도가 갱안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고요. 예. 터키 사회보건 노조연맹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350여 명이고 아직 광부들이 갱안에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공화인민당 의원은 에너지부 장관과 정부가 뭔가 알고 있지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광부들은 공식 사망자 집계에 대해서 제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밝혀졌습니까? 사고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터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갱 안의 전력설비 폭발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지금은 갱 안에 방치된 전기선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메탄가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에르도안 총리의 부적절한 언행, 연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했습니까? 네. 터키 에르도안 총리의 망언이 담긴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터키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지난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위대가 야유를 보내자 총리가 한 청년에게 버릇없이 굴지 마라. 사고는 이미 벌어졌고 이건 신의 섭니다. 이 나라 총리한테 야유하면 당신은 맞게 된다라고 말한 게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사고 직후에도 에르도안 총리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는 사고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탄광 사고들의 예를 들면서 이런 사고는 일어나곤 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터키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적인 분노를 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총리와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총리 보좌관이 치안군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걷어차는 사진이었습니다.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부대표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총리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두에게 예의를 강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추태를 부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최근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죠? 네. 예.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중국이 지난 1974년 당시 베트남이 지배하던 파라셀 제도를 장악한 이후에 이 두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최근 중국이 이 일대에서 석유 시추 공사를 시작하자 베트남 정부가 이건 불법 공사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어제 대규모 반중시 예정이 됐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 시민단체들은 어제 중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중국이 최근 베트남 해역에서 원유 시추를 강행하면서 침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최근 이 문제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하기도 했는데요. 반중 시위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까 베트남에 거주하던 중국인 3,000명 이상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위는 베트남 정부의 원천 봉쇄로 무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주변에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 9시부터 반중 시위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공안의 저지로 접근 자체가 봉쇄됐고요.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공안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찌민에서는 약 50명의 시위대가 집결했지만 이들이 곧바로 연행되면서 시위가 무산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도 어제 전국 곳곳에서 반중 시위를 벌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도 어제 서울과 전남, 경남 등에서 반중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원유 시추가 유엔 협약과 양국이 작년에 합의한 베트남 동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죠? 예. 예, 대국민 담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사과도 다시 할 것 같고요. 예. 조간들이 미리 좀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다른 신문과는 달리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그 대국민 사과 또 대국민 담화 발표 때 나올 내용을 미리 보도했습니다. 야당도 참여하는 범국민 개혁 기구 이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관료 시스템 개혁,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 등의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범국민적 기구 설립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이 기구에 야당과 민간도 참여시키자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도 천명할 예정입니다. 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철도노조 파업 때도 사회적 합의 기구 여야 정치인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김무성 의원 그리고 박기춘 의원 여야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 철도노조가 수용을 했는데요. 자,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어떻게 됐습니까? 실효적 해법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철도노조 죽이기 수단이 돼버렸던 거죠. 코레일 사측의 시간 벌기 용도의 눈속임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범국민개혁기구 이걸 또 제안한단 말이죠. 이걸 시간 끌기, 시간 벌기 용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를 벌써부터 지울 길이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여권에게 불리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권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하는 쪽은 야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함께 개혁하는 기구 만들자고 그러는데 야당이 뿌리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자, 야당이 얼마만큼 이 범국민개혁기구 제안에 이런 허실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야당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20분 정도 담화문을 읽은 다음 기자들의 질문을 별도로 받지 않고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때 혹은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앉아서 몇 번 사과를 했었죠. 일어서서 사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생중계. 이것도 차이라면 차이일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마친 다음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해서 원전 관련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왜 오늘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까요? 지금 선거가 석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도했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준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새누리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차분한 이상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열렸던 경남 창원 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면서 촛불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TV조선은요. 조문객은 줄고 집회는 커지고 변질된 추모?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들이 변질된 추모라고 지적한 부분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라는 시위대의 구호였습니다. 세월호 국면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네들의 속내가 보입니다. 한편 중앙일보 6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이번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사면 제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중대 고비를 만나게 될 것. 이번 담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중앙일보 국민일보의 전망인지 기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제목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일가를 하는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인 이동걸 교수의 칼럼입니다. 오늘 한겨레 33년에 실렸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적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적폐 운운하시는 것이 당신께서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이 모두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이래요. 대통령, 당신부터 적폐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막상 일이 벌어지니 우왕좌왕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입으로는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바로 적폐올시다. 그래도 최선이라도 다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보다 단지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책임만 피하려 하는 것이 바로 적폐올시다.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안녕만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이고 언론의 자유고 다 필요 없다는 그런 행태가 바로 적폐입니다.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천지사방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데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세와 이익과 영달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대통령의 당선에 온갖 수단 다 동원해서 기여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본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공평무사하게 일하리라 기대할 수 없겠지요. 관피아를 막겠다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전리품처럼 여기니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자기 집 텃밭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고 하신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이 일이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원칙과 신뢰는 이제 원칙도 신뢰도 없는 적폐가 됐습니다. 장관 몇 명, 공무원 몇 명 도려내시겠지요, 이제.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약속하셨다고요? 유가족을 면담하고 악어의 눈물을 보이셨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해결책이라고 뭔가를 내놓으시겠죠.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해지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여야지요. 대통령 본인의 두 팔, 두 다리를 모두 잘라낸다는 읍참사지의 각오로 이 일을 풀어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 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제발 셀프 조사와 셀프 개혁은 그만하셔야죠. 네, 이런 칼럼입니다. 읍참사지. 이게 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정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 발표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가지요. 예. 예. 이 원전 수출한 거. 예. 무슨 착공식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다는데요. 예. 당초에는 사우디와 쿠웨이트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네. 이건 취소했고요. 예. 메르스 때문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KBS 사태가 그야말로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를 양상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길환영 사장 내보내는 거는 뭐 거의 마음 먹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일지 이것도 역시 가늠하기 힘듭니다. KBS 기자협회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직접 작성한 보도 외압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개입한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조계사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과한 소식을 뉴스 9 헤드라인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추가하도록 했던 거지요. 아시는 대로 헤드라인은 뉴스 첫머리에 그날의 주요 뉴스를 모아서 예고하는 곡지인데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이나 정치 아이템이 헤드라인에 나오면 시청자가 이탈해서
대통령 소식을 예고에 넣지 않았다. 그런데 길환영 사장이 밤 8시 39분에 전화를 걸어와서 왜 예고에 대통령 기사가 안 들어갔느냐. 2번째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편성 담당 사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길환영 사장은 또 지난 5월 3일 밤 9시 5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철수 소식은 당장 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날 낮에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자막 뉴스로 내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대통령 통렬한 사과 요구. 여기에 맞선 새누리당 사과 수습이 먼저.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자막 제목을 뽑았는데 이마저도 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시곤 전 국장은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길환영 사장이 뉴스 9, 9시 뉴스 제작에 개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다는 이런 길환영 사장의 지시, 이것도 역시 폭로를 했는데요. 지난 5월 5일 낮 2시 사장이 누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는지 이례적으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편집주간, 취재주간 회의를 소집해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 말이죠. 이제 해경의 적폐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해경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검찰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KBS 사장에게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언질, 지시 이런 것들이 내려갔단 말이죠.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인 것으로 또 알려졌죠. 정권적 차원에서 해경을 두둔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봐요. 이 부분 반드시 규명돼야 할 문제입니다. 한겨레 3면을 또 가보면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 발언을 계기로 본 KBS 보도 실태라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주요 사안들 KBS는 어떻게 보도를 했고 김시곤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고 다른 방송사의 보도 내용은 어떠했는지 이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윤창중 성추문 사건 때 KBS는 톱 기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SBS와 MBC는 머릿 기사로 배치했는데 말이죠. 예. 이 와중에 길환영 사장이 윤창중 사건 톱뉴스로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김시곤 전 국장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를 접견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서 KBS는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SBS와 MBC는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이렇게 톱뉴스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김시곤 전 국장은 관련해서 대통령 외국 순방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꼭지를 늘리기 위해 고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 연합하면 이제 백운기 국장이 몸살을 앓겠네요. 그런가요? 길환영 사장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무슨 공약을 했습니까?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에는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고 설령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따옴표 점점점 따옴표 닫고. 예. 방송 통제 이 같은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세월호 출구 찾기에 나서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건데 이런 청와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예기치 못한 KBS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은 이제 지방선거는 정말 어렵게 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측 관계자는 큰 악재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는데 이래가지고야 얼마나 민심 수습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아네요 보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KBS 길환영 사장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새 노조는 지난주 노조원 1224명 가운데 1104명이 참여한 신임 투표에서 길환영 사장 97.9%가 불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술직이 중심이 된 KBS 노조, 구노조죠.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사장을 청와대 하수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어떤 입장일까? 경향신문 기자가 전화해 봤는데요. 예.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도 KBS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이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이드 기사를 냈네요.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대한 외압 논란은 과거 정권에서도 끊이지 않았다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정연주 당시 사장도 이런 식의 그 외압이 있었다는 식의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기사로 실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보도 때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7명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등장시키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송도율 교수를 미화하는 방송 이런 식의 방송 내용이 정연주 사장 시절에 나갔다. 이렇게 밝히곤 있는데 자, 그런데 김시곤 국장이 말이죠. 바로 지난 주 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사장이 정연주, 이병순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뉴스 가편집, 큐시트를 받지 않아서 하여간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아예 안 했다. 그러니까 정연주 사장도 TV를 보면서 오늘 KBS 9시 뉴스가 이런 내용으로 나가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뉴스 큐시트를 받기 시작한 게 김인규 사장이고 지금 길환영 사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김시곤 전 국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요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조중동의 이런 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이 슬기로운 해법을 보면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대통령을 하면서 절대 전화하지 않을 두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검찰총장과 KBS 사장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정연주 사장은 진짜로 그 이후로 자신이 KBS 사장이 된 다음 전화가 한 번도 안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연주 사장 때도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 일상 있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주장을 다시 분석해보면 정연주 사장에게 탄핵 찬성 인터뷰를 넣으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선일보는 정연주 사장에게 추궁하는 겁니다. 정연주 당신이 나서서 탄핵 찬성 인터뷰를 넣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선일보는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도국에다가 또 혹은 일선 보도 관련 부서에다가 이 내용 간섭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정연주 사장에게 타박을 하는 꼴인데요. 뉴스에 개입하는 것이 조선일보에게는 상식이고 범도인 모양입니다. 자, 한겨레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 세월호 안에 절반이 넘는 승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부의 선내 진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해경에게서 받아서 공개한 해경경비정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간의 4월 16일치 해경 주파수 공용통신 교신 녹음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 자, 승객이 절반 이상 갇힌 것을 알고도 해경 못 본 척 선내 진입 안 했다는 거죠. 실제로 동영상으로도 드러납니다. 뻔히 그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알고도 그 구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학생들은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안도했습니다. 카톡이 전송된 그런 시간을 감안해 보면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원만 구조하면서 구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탈출하라는 방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몰 뒤 잠수통을 한 구조
이거 독촉하지 않고 낮 1시 31분쯤에나 선장 찾아가서 혼선 보도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 엉뚱한 곳에다가 신경을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과실치사인가요, 이게? 이 고의적 구조 기피, 엄밀한 의미의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민간 어선도 아니고 말이죠. 이 해경이 승객을 구출해야 할 그런 임무와 사명이 있는 해경이 승객 절반 이상이 배 안에 갇힌 것을 알고도 선내 진입을 안 했다. 이건 정권이 물러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관피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달 21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각과 청와대의 관료를 전진 배치시킨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스스로 주변을 관료로 애워싼 것입니다. 경향신문 표현은 자승자박입니다. 1기 내각 장차관의 70% 이상이 관료 출신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정책 부서인 홍보수석실을 제외한 다른 수석실에서는 사법, 행정, 외무고시, 육사 출신들이 1급 비서관 자리를 대부분 꿰찼습니다. 5월 18일 현재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160명이고 이 가운데 38.8%가 관료 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를 중시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관료 중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박 대통령도 경제성장을 국정과제 맨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박 안전관리 분야 규제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사고에 영향을 줬다는 경각심이 커가는 와중에도 이 안전 등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전 등 필요한 좋은 규제, 이 규제를 없앨 때도 말이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다. 이런 명목을 들이대면서 이 좋은 규제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와중에 경제 효과가 200억이라고 했나요? 또 이걸 30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또 얼마에 또 제가 정확한 그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손실을 입게 된다. 얼마의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관료사회에서 말입니다. 자, 관피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관련 기사 밑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근절하겠다는 이런 대선 공약. 지키기는커녕 관료 출신이 더 늘었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공약과 실제 이행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 어디 이것뿐입니까?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해놓고는 재벌들에게 퍼주기를 했던 그런 그간의 행태. 당장 KBS만 보더라도 방송 장악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보니까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자기 나오는 기사가 몇 번째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말만 그렇게 앞서고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는 이런 행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멘붕을 겪는 이유가 이런 멘붕이 이번 사건에만 그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오면을 보겠습니다. 작은 안전규제 완화도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제목인데 대표적인 거죠. 중산층 서민에게 피해가 갔던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들. 이를테면은 카드 사용 규제 완화. 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이 카드 사용 규제 완화가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고 중소기업 고유 업종 규제를 없앴더니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이어졌던 거죠. 떡볶이 순대까지 대기업이 파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제로베이스 규제 완화.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저축은행에다가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한 거죠. 자, 그게 결국 저축은행 사태를 불렀던 겁니다. 재벌 대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규제를 없앴더니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했더니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은 더욱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안전, 환경, 노동과 관련한 작은 규제들까지 이렇게 약화돼 가고 있는데 규제가 결국 전체 사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규제 완화, 서두르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숫자 채우기식의 그런 해법으로는 엄청난 중산층 서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불법 행진으로 수많은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불과 5분 동안 3차례의 해산 명령을 내리고는 11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대다수는요, 집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토끼몰이식 체포작전을 벌였다는 거지요. 토끼몰이라 하면 도망갈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도에서 시위를 지켜보던 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도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115명 중에 기자, 고등학생을 뺀 113명을 사법 처리하겠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건 아주 신속합니다. 예. 네. 구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도 해보고요. 자, 한편 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간접 피해 규모가 2조 1천억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보험 처리라든지, 유병헌 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도 20% 정도밖에는 이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혈세로 메워야 할 판이라는 건데요.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죠. 시민단체가 그동안 도입해라 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사고가 나면 회사가 거덜나고 그 회사의 경영진이 거덜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모처럼 세계일보가 일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정몽준 씨 아들 있죠? 예. 페이스북에다 미개한 국민들. 예, 그렇습니다. 미개한 나라라고 썼던 막내 아들이요? 예, 대통령에게 소리 지르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를 했던 유족을 보면서 국민이 미개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유족 한 분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이 정몽준 씨 아들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였고 가족들은 빨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급박한 상태였다. 이런 급박함과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 했던 최소한의 행동을 미개하다고 해서 유가족 입장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라면서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까요? 글쎄요. 의문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1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금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전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마다 반핵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전 예정지인 강원도 삼척 같은 경우 새누리당 김대수 시장 후보, 이 사람은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반핵 후보가 여기에 맞서서 반드시 원전 설치 계획 이거 철회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한 명, 원전이 무려 10기가 몰린 경북의 경우 핵을 찬성하는 김관용 지사 같은 경우 이 원자력으로 복합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이러면서 찬성하고 있는 반면인데요. 자, 하지만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탈핵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부산은 어떠냐? 새누리당이건 통합진보당이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모두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요.
대전 같은 경우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에 관해서는 역시 새누리당부터 통합진보당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원전 문제에 대한 후보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삼척 새누리당 후보, 경북 새누리당 후보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세월호 참사와 북한 23층 아파트 붕괴 사태에 대응하는 남북한 정부의 태도. 우선 다룬 점. 즉각 사과와 한은둥 만은둥 사과. 먼저 북한. 우리의 안행부 장관에 해당하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 죄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과거 숱한 대형 사고가 많았지만 북한 당국이 나서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곤술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 일꾼들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남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과 북한으로 말하자면 인민보안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대화.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나와야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뭘 이겼더니 말아. 잘못했다고 얘기해 장관 말이야. 예. 장관 정신머리에 틀림없어. 장관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다음 같은 점. 지도자들이 뜬 눈으로 밤샜다는 이야기. 먼저 북한.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번 사고로 가슴이 아파 밤을 지새웠다며 책임자들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구조작업을 지휘하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위기관리센터로부터 구조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한편 TV조선의 색다른 관점. 북한의 이례적인 신속한 사과는 남한 정부를 골탕 먹일 용도였다는 것. 그 부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남남 갈등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북한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기자동맹 등을 총동원해 우리나라 앵그리맘과 언론인 등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연일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과에 모여하는 기만적인 행차 뒷나발에 대해서만 입이 닳도록 조섬겼을 뿐 슬픔의 모대기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외면하였으며, 이번 사과 보도를 통해 자신들은 남한 정부와 다르다는 식의 고도의 남남 갈등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TV조선만 하고 있는 것. 되묻고 싶은 말. 그러면 왜 우리는 북한 정권만도 못한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뒤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도 지방선거 전의 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잠시 뒤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점상으로 좀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사과를 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늦었죠. 그 사과 수준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정도일 거고요. 예. 대책을 포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과연 국민들을 갖다 지금 그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방향 제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역 없는 조사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재난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에 대해서는 수사망을 갖다가 좁히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재난 시스템이 왜 붕괴됐고 그날 왜 한 명도 사실 실종자를 갖다가 그 후에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또 무력화되고 그 시스템에 애초에 재난을 갖다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까지 시스템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국회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조사기구가 병행되어야겠죠. 유가족도 포함되어야 할 거고요. 예. 그 성역 없는 조사 대상에 방금 언급하신 그 청와대 또 재난 관리하는 안행부라든가 또 관련 부서라고 할 수 있죠. 해수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청와대가 이제 그 총괄 컨트롤 타워니까요. 해수부하고 안행부는 뭐 주무부서니까 그 재난 시스템이 붕괴되게 된 과정이 무엇이고 그날 또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갖다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되고 아울러 각종 규제 완화는 누가 주도했으며 또 국회는 거기서 무슨 역할 특히 힘 있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대구 경북 지방에 부산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로비를 받았으며 또 대한민국의 재난 방송은 왜 실패했는가?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은 선장이지만 세월호를 구조하지 못한 대한민국 선장과 그 주변의 시스템 그리고 대한민국 재난방송국장의 책임 이런 것도 아울러 다 규명돼야겠죠. 예. 만일 오늘 오전에 발표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뭐 조금이라도 좀 포함이 안 되거나 좀 미온적이다. 그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그 정부와 국가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담화도 작성되고 만들어지고 또 국민한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 개혁의 대상인 그들이 모든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담화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생각이 부는 것이고 예. 국회가 주도를 해서 대통령의 생각 플러스 국민이 요구한 것까지 우리가 관철시키고 또 실제로 이뤄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야당이 참여하는 범국민 개혁기구를 제안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이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서 야당이 참여하는 범국민 개혁기구 제안할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전혀 고민스럽지 않고요. 예. 야당이 배제된 시스템 국가개혁기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입법권 결국 시스템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인데 그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배제하고 국가를 개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붕괴에 대한 국민적 충격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초정파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본질을 갖다가 기피한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책임이 없는 것이냐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죠. 따라서 당연히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개혁기구여야 한다. 정부나 국회만으로 한정된 범국민 개혁기구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거국 내각 얘기도 좀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야당에게 입각 제한을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국 내각을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국가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거기서 야당 인사 한두 명이 들어가서 지금 국가 시스템이 바뀔 거냐. 제일 중요한 건 1인 군주 체제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총리 장관부터 저 구급 공무원까지 다 전달돼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국가 제조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네. 장관 한두 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1인 군주 체제의 개혁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가 공정한 조사기구, 유가족들까지 포함이 돼서 민간 주도의 조사기구를 만들자는 그 제안인데요. 지난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었단 말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민간이 참여하는 성역 없는 조사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예.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권은 검찰과 또 특검에만 부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참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집회가 열릴 경우에 혹시 동참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들의 구호는 이 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국민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거와 투표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정치권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진상조사와 정책, 입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천 마무리됐고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이 얘기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장 전략공천을 놓고 여전히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철수 대표 광주 방문했을 때 계란세를 받기도 했는데 이거 일단은 호남 민심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가서 윤장현이라고 하는 분이 5.18 때 광주의 의사였고 또 그 이후에도 광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광주와 같이 한 5.18 정신과 같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전달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해를 구하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녹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파의 행동, 소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수 광주 시민은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주의 의사였다는 표현은 그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이 의사로서 예. 실제로 시민군이랄지 광주 시민들을 갖다가 구조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당에서 공천한 이 윤장현 후보가 이번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결국 누가 시민의 마음을 잡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윤장현이라는 그 한 인간의 일생이 전달이 되면 광주 시민들이 안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미리 어떤 짐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이 공천한 윤장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전략 공천을 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우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 두 번째는 17개 시도 전체 우리 지방선거의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예. 이번 지방선거 승부처를 어디로 좀 꽂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도권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디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다 있겠습니까? 수도권 선거는 전체 어떤 이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 운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죠.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세월호 책임론 민심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정치적 생각과 의도와 이런 것을 갖고 유권자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이 중부권 선거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한 것이고 또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앞으로 유권자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만큼 여기서 좀 방향이 여기서 움직여져야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교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지금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낙관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책임론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앵그리만만큼 또 그에 반하는 그에 상대되는 또 일정한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보수층의 결집은 역대 선거에서 보아왔듯이 굉장히 탄탄하고 또 진흥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심은.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유세보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컨셉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치인의 목소리는 유권자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의 마음의 상처에 공감하고 응답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말하기보다는 예.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유권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좋고 또 유세차는 많은 시민들이 올라와서 일종의 만민공동의 형식으로 동네니까 그렇게 만민공동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네 반상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형식의 반상회에서 계속 그분들의 어떤 울분과 하소연을 갖다 듣고 답해 나가는 그런 형식,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형식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인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출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방식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인 군주 체제를 바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국가 개조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짐이 말하면 끝이다. 짐이 말하면 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을 갖다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또 지금 우리 시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걸 텐데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전달하고 떠나는 것. 이거야말로 1인 군주체제의 전형이죠.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의 단적인 표현이죠. 예. 이 군주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그런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때도 그랬고요. 사퇴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는 연계시키지 않겠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갑갑한 문제죠. 1인 군주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생각과 태도를 갖다가. 예. 근데 생각과 태도를 본인이 교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바라는 거죠. 국민 다수가. 근데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교정에 대해서 또 본인이 어떻게 교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갑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불행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바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주변에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 그것까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70년대에 사회생활, 관료생활을 시작했거나 지금 나이가 70대인 분들이 최고 권력기관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통령한테 90도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육사공화국이라고 그랬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료공화국을 만든 게 대통령 아닙니까? 예. 장관들 다 관료로 깔고 그들한테 정권을 주고 그들한테 규제 완화를 하라고 하고 규제는 원수라고 처부수라고 해놓고 지금 다시 와서 관료를 갖다가 혁파하겠다. 그 시작부터 사실 단추를 잘못 깬 거거든요.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1인 군주체제, 관료공화국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무능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는 그런 분석도 뭐 타당성이 있는 분석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뭐 야권에 대한 지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표현된 것이죠. 국민 정서가.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저는 진상을 갖다가 차분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팩트 파인딩의 자세. 이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심퍼시, 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심퍼시 어떻게 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특정 방송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JTBC가 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첫째 팩트 파인딩이 있다고 본 거고 둘째 심퍼시에 보였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도 저는 그런 자세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국민 정서와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팽목항을 가서 교대로 조용히 지키고 있거나 봉사를 하고 있거나 또 안산에서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드러나지 않고 또 조용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도 다 죄인된 심정이고 내 탓이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사실 뜻하지 않은 몇 가지 어떤 그 충돌, 작은 이해관계, 뭐 공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의 충돌로 자꾸 비춰지니까 그런 것들도 부각되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의 선대위 공보단장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 진짜 특종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 특종의 진술 시간인데요.
앞서 뉴스의 재구성 들으셨을 겁니다. MBC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지쳤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대전 내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리포트까지 나오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MBC는 그렇고요. KBS 상황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하면서 길환영 사장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후에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런 정황들이 MBC 새노조를 통해서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KBS 새노조나 기자협회가 오늘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제작 거부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힌 상황인데요. KBS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모시고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우선은 KBS와 관련된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S냐 기한영이냐를 택하라, 이런 정도로 내부가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예. 보도국 부장단이 16일날 총사퇴를 했습니다. 보도국 부장단의 총사퇴는 한국 방송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중에는 기란형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도 같이 사퇴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여부가 상관없이 지금 현재 기란형 사장으로는 KBS가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이 내부에서 이미 이제 확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새노조라든지 이렇게 좀 그동안 계속 기란형 사장의 비판적이었던 입장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KBS 전체 구성원들이 지금 이제 기란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KBS 새노조랑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시작을 했어. 그리고 아직 이제 기란형 사장 KBS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란형 사장은 오늘 와서 사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오늘 아침에 KBS 뉴스 앵커들이 오늘 기란형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하신 6시 제작 거부와 함께 앵커직에서 전원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KBS 상황은 기란형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뉴스 제작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9시 뉴스 앵커도 안 나옵니까? 앵커 전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장단들이 다 사퇴를 했고, 지금 그 밑에 팀장들도 다 보직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앵커들 전체가 다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도국 부장들이 보직 사퇴했고, 팀장들도 그렇게 한다면,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은 누구랑 회의합니까? 백운기 보도국장도 재밌는데요. 백운기 보도국장은 실제 보도국장에 임명된 이후에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서 좀 어렵다,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사측에 연락을 해봐도 확인을 해도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입장들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휠체어를 타고 처음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예, 자기가 이제 몹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병가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사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BS 일부에서는 백운기 국장이 기란형 체제에서는 보도국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휠체어를 타고 와서 병가를 낼 정도면 보도국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댁에서 쉬는 게.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개인의 건강 관리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곤 보도국장의 기자회견 당시에 본 폭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후에 드러난 길환영 사장의 KBS 보도에 대한 개입. 상당히 좀 주목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시곤 국장이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보도 개입에 대해서 문서를 정리해서 이제 기자협회 쪽에 넘겼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KBS는 사실 이제 국가 보도직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히 관영방송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속적인 개입이 체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에서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데스킹을 받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입이 있어 왔는데요. 김시곤 국장은
새로 정부 출범한 1년 동안은 비판하지 않았고 2월 22일 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못했다. 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딱 한 차례밖에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비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 뭐 직접 지시가 왔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관련 뉴스를 앞선에 대체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뉴스 15분 전에 내려와서 실제 뉴스가 그렇게 나간 적도 있다. 그리고 뭐 지하철 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서 처음에 두 꼭지로 만들었던 것을 그 꼭지를 늘려서 앞쪽으로 하고 박원순 시장의 사과 같은 것은 이제 뉴스에서 아예 제외하는 뭐 이런 식의 개입도 있었다.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해경을 지속적으로 비호하려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지금 폭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 청와대가 주요 이슈나 뉴스 제작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KBS에 개입해왔다. 이게 이제 네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KBS 내부의 고위 간부의 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BS 뉴스가 정부 편향적이라는 것은 뭐 그동안 최근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종일관 정부 쪽 코멘트와 KBS 쪽 입장은 정적 독립성에 문제가 없고 보도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이제 지금 폭로한 5월 한 달 동안의 청와대 개입을 보면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KBS를 통제해 왔는가, 그리고 KBS의 최고 경영자들이 얼마나 청와대에 큰 강박을 갖고 있었는가가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들로 보도 날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에 있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에서는 사실상의 보도 기능의 존폐 위기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전임 보도국장 물러났고, 그 다음에 백운기 보도국장이 임명됐는데, 충격받아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병가 낼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고요. 네네. 또, 보직 부장들은, 팀장들은 사퇴했고, 네.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KBS 뉴스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뉴스거리가 선별이 되고 또 보도가 되는지, 물론 이제 기자들이 지금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네네. 예,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도국장이 출근하지 않을 때는 보도본부장이 직접 뉴스 편성이라든지 큐시트 작업에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임창권 보도본부장도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국 전체에 이제 말하자면 책임을 질 데스크 라인이 이제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겠지만 최종적인 이 판단이라든지 컨펌을 할 수 있는 보도국의 어쨌든 머리 기능은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의 최종적인 요구는 기량영 사장이 사퇴를 하면 아마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량영 사장이 이제 사원과의 대화를 3시에 할 예정인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KBS 사태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노조나 기자협회에 앞서서 백운기 보도국장이 지금 제작 거부를 먼저 돌입한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KBS에서도 이제 이런 KBS 내부의 소식들을 지금 뉴스로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또 주목할 부분인데요. KBS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나 기량 사장의 입장 같은 것들이 9시 뉴스로도 전달이 됐고, 아침 뉴스나 마감 뉴스에서도 지금 리포트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 편성에 대한 중간 책임이 있는 관리자급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기량 사장이 나가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자협회장이나 편집 주간 등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뉴스에 편성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 KBS 보도국 전체가 어쨌든 기량 사장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협회가 한 기량 사장 불신임 투표에서는 기량 사장을 신임하지 않는다가 무려 98%가 나왔습니다. 예. 기량 사장을 지금 신임하고 있는 보도국 내 인사는 2.1%밖에 되지 않는데요. 98%의 불신임을 받는 사장이 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KBS 이제 사내 조직을 보면 이제 기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전국 언론노동조합 하나에 그 새노조가 있고 또 기술직 위주의 그 KBS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네네, 두 개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새노조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김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었고요. 네네. 기술직 위주의 그 구노조 역시도 지금 김환영 사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노조가 뭐 결정적인 팩트들을 몇 가지 그 폭로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그 백운기 보도국장 임명 전에 청와대 인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이제 구노조가 폭로를 하면서 사실상 백운기 국장이 이제 문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구노조에서 이제 김환영 사장의 비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로들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고 KBS 새노조와 구노조가 모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로 사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지금 KBS 내부 정서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노조는 이번 주에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파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쟁의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구노조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그 사실상 뭐 KBS 사태는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후 3시에 김환영 사장이 KBS 사원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후에 뭐 기자회견이 열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원들과의 대화에 사원들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내부에서도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출근 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김환영 사장과의 대화에 어떻게 참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김환영 사장은 그 형식을 어쨌든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원과의 대화라는 형태를 취해서 자신이 여전히 사장이라는 걸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형태의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환영 사장이 해야 될 건 그걸 하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해명과 입장을 가질 것이냐를 좀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지금 사태가 김환영 사장의 진퇴 여부로 1차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엔 이제 김환영 사장을 위시로 그 전 사장들이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되어 온 KBS 상황에 대한 그 좀 자성과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 김환영 사장이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스템 복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당장 김환영 사장은 오늘 아침까지 전망으로는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환영 사장이 사퇴를 한다라는 건 곧 그 김진국 국장 등의 폭로를 인정하는 셈이 돼 버리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정현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까지도 그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은 법으로 보장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김환영 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환영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오후 6시부터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는 게 KBS 기자회나 새노조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 제작 거부가 시작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기존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시스템 붕괴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데스크급들이 유지가 되면 그 조합원이 아닌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강구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장 팀장들이 모두 이제 6시부터 보직을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본부장도 없고 보도국장도 사실상 이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KBS 뉴스는 상당 부분 축소나 기능의 마비가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그 KBS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되면 보도국 울타리를 넘어서 뭐 다른 뭐 시사교양과 그냥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로 연쇄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KBS는 사실상 이제 그 파업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환영 사장이 오늘 혹시 기자회견에서요. 얼마 전에 김시곤 보도국장이 본인 사퇴하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김환영 사장도 물러나야 된다. 같은 방식을 혹시 택하지는 않을까요? 김환영 사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면 자기보다 더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환영 사장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최고의 스캔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김환영 사장이 김시곤 국장의 폭로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어떤 처신을 해왔는가를 보면 철저하게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니라든지 대통령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란영 사장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지만,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폭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KBS 사장의 임명을 사실상 청와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청와대 책임은 뭐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뭐 이정은 홍보수석이나 뭐 지금 청와대 이제 대변인도 KBS 앵커 출신 아닙니까? 예. 청와대와 KBS의 커넥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뭐 이 구체적인 폭로도 나왔지만 그 전부터 상당히 이제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직까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가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밖에는 뭐 다른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후에 담화를 하지만 KBS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이후에 이제 기란영 사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이 KBS 사태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KBS 상황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KBS 상황을 MBC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만한 입장인지는 MBC 내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글쎄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